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새 치약을 들고 계셨어요. 어제 입주민이 줬어. 아버지 표정이 좀 밝으셨거든요. 새 거잖아. 아직 안 뜯었어. 근데 저는 그 순간 며칠 전에 본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성분 문제로 리콜 얘기가 돌던 치약. 뉴스에서 봤던 그 제품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한번 쓰신 뒤였습니다. 아, 이거 민트향 괜찮던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선물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선물과 갑질 사이, 그 애매한 선에 대한 겁니다. 주는 사람은 나눈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떠넘긴다고 느끼는 그 미묘한 순간들이요. 근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그 치약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입주민이 좋아서 준 건데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기서 포인트가 보입니다. 받는 사람도 불편한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아버지 집에 있던 다른 물건들도 확인해봤습니다. 도라지배 즙이 냉장고에 있었는데요. 유통기한의 표시는 없고 내용물이 오래된 듯 변질도 있더라고요. 까서 맛을 보니 이미 상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버지께 설명하고 모두 버렸습니다. 며칠 전 반상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집 김치냉장고를 청소했더니 작년 추석 선물 세트가 나왔어요. 그걸 관리소에 갖다 줬죠. 아깝잖아요. 버리기엔.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분은 나쁜 사람일까요? 아마 아닙니다. 본인 기준에선 아까운 걸 나눴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받는 입장에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파트 경비실 문 입구에 드세요 라는 메모와 함께 반찬과 선물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해요. 제습제, 샴푸, 치약 전부 리콜 대상 제품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었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전디포트, 전자레인지도 경비실로 가져옵니다. 고쳐 쓰시라고 하는데요. 수리비가 새 제품값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웃끼리 반찬을 나눠주는 건 정이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나요? 이웃집 반찬은 내가 먹을 것 중에 나눠주는 건데 아파트 선물은 내가 안 쓸 것을 주는 겁니다. 쓰레기장보다 경비실로 오는 발걸음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유요? 쓰레기장에선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경비실에 주면 그냥 선물이 되니까요. 주는 쪽에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진 입주민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알고 지내는 경비원이 계십니다.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60대 후반이고 이 아파트에서 3년째 일하고 계세요. 김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김 씨 말씀입니다. 처음엔 그냥 고맙게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습니다. 한 입주민이 고기를 갖다 줬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세요 하면서. 근데 그 고기 색깔이 이상했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상한 거였습니다. 김 씨는 말을 못했답니다. 혹시 기분 나쁘게 하면 민원을 넣으실까 봐요. 리콜된 치약, 샴푸를 몇 개씩 모아서 갖다 주는 분도 계십니다. 경비실에서 쓰시라고 하면서요. 박 씨는 웃으며 받았지만 속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처리창고인가?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취급받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또 김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는 복잡하잖아요. 플라스틱, 비닐, 종이. 근데 경비실에 갖다 주면 그냥 선물이 되니까요. 이 말을 듣고는 저도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 씨 같은 분들은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첫째,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관계가 대칭이라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둘째, 거절하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들어가요. 그럼 계약 해지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관리소의 이야기에도 마땅한 지침이 없어서 결국 조심히 받아두자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김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방금까지는 선물 이야기였고 지금부터는 왜 거절을 못하는지 그 구조 이야기거든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바로 이어갑니다. 작은 불편이 어떻게 큰 문제로 이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다 작은 것들로 시작합니다. 리콜 치약, 상한 음식, 고장난 물건. 하나하나는 참을만 합니다. 근데 거절 못하는 구조가 계속 쌓이면요. 폭언으로 커지고 협박으로 번지고 폭행까지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피하면 다음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2020년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요.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보도된 바로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 다뤄졌고요. 평소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입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입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샀어요.
경비실에는 작은 분향소가 마련됐고 입주민들의 추모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평소 그분의 안위를 걱정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땐 밤새 지켜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을 부르고 대책회의를 여는 등 도와줬어요. 하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보도됐습니다. 10여 년간 근무해온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이번엔 입주민이 아니라 관리소장과의 갈등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관계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관계의 비배친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021년에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법만으론 안 되는 거예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개인이나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이런 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폭력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경비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어땠는지 반성하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경비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상담한 내용을 보면요. 입구를 막은 입주민 외제차에 불법 주차 딱지를 붙였다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몇 개월짜리 짧은 근로계약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다음 날까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라는 통보도 받습니다. 현장에서는 1년 이하 단기 계약이 매우 흔합니다. 2020년 우이동 사건 이후 법이 바뀌었는데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법은 있는데 현장은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많은 단지가 위탁이나 용역 구조로 돌아갑니다. 저희 단지도 그중 하나예요. 경비원, 미화원뿐만 아니라 관리소 직원도 전부 용역회사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관리소는 아파트 소속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도 1년 계약이에요. 경비원 김 씨가 상한 고기, 리콜 치약을 받는 동안 저희는 이런 걸 받았습니다. 입주민 A씨가 그러더라고요. 관리소장님, 이거 쓰세요. 유통기한 2년이 지난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입주민 B씨는 사무실에서 쓰시라고 하면서 고장난 커피포트를 갖고 왔어요. 입주민 C씨는 버리긴 아까워서 하면서 작은 수건 몇 장을 주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도 자주 옵니다. 경비원이 인사를 안 해요. 미화원이 불친절해요. 쓰레기 수거 시간이 불만이에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비원한테 전화하면 제가 인사 안 한 적 없는데요. 미화원한테 전화하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근데 입주민은 답을 원하세요. 지금 당장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겪는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늘 비슷한 장면에서 반복됩니다. 새벽 5시에 전화가 울립니다. 이 중주차 민원입니다. 휴게 시간은 끝나가고 긴장은 다시 올라옵니다. 또 어떤 날은 채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류상으론 용역회사 직원인데 실제 평가는 입주민 대표가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용기를 내서 문제를 말하면 그 다음 계약에서 이름이 빠집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통화 내용이든 문자든 나중에 상황을 설명할 근거가 남아있어야 조금 유리해지더라고요. 용역회사에 전화를 하면 돌아오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업무 범위 아닙니다. 계약서에 있습니다. 전비원한테도 같은 말, 미화원한테도 같은 말, 관리소 직원한테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듣는 사람은 이렇게 들리죠. 참고 넘어가라 로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 셋 다 같은 구조 안에 있구나. 용역회사는 우리를 전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나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줄여서 입대의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결정만 하는 구조인데 현장에서는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입대의는 관리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역할입니다. 원래 취지는 결정이지 현장 지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그 선이 자주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요. 입대 회장이 관리소 직원한테 대놓고 업무 지시를 합니다. 오늘 퇴근하기 전에 이거 처리해. 왜 아직 안 했어? 내일까지 보고서 내.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지난 7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 9명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구체적 사직 사유를 보면요. 언어폭력, 부당한 책임 전가,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이런 행동들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동대표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 라고 협박했다. 공용 쓰레기통 정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면박을 줬다. 자존심이 무너졌다. 휴가, 수당, 채용까지 현장 자율이 깨졌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일부 동대표가 직접 직원, 면접과 선발을 진행하느라 채용 일정이 2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용역회사 소속인데 실제로는 이때의가 채용하고 평가하고 해고까지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제보한 격리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입주민은 모두가 사장님이에요. 입주민이 채용 주고 관리 종사자들은 직장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법의 실효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갑질 피해를 신고하는 직장인은 직장을 떠날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채용주는 신고한 직원을 계속 보기 힘들 거니까요. 법은 이런 상황을 줄이려고 만들어졌습니다. 경비, 미화, 관리 직원의 업무는 제한적이에요. 특히 회사 규정상 입주민 대신 음식 수령을 금지하는 곳이 많고요. 개인 물품 전달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위험물질 전달은 안전 문제로 표준적으로 금지되고요. 민원 처리 가면은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그 취지가 끝까지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요. 감시나 단속 업무로 인정받는 건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민원 응대, 심부름, 갈등 중재, 현장 수리 등 감정 플러스 육체 노동입니다. 법 취지와 현실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주민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용역회사는 계약 끊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직원은 불평을 말하면 내가 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아무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죠. 간접 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와 서류상 사용자를 분리하는 거예요. 간접 고용 구조에선 책임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용자냐라고 싸움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현장만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아파트가 간접 고용 형태로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을 고용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위탁관리회사나 용역회사가 경비원의 사용자가 되지만 실제 사용자는 아파트 입대의 지시를 받은 관리소장이에요. 간접 고용 구조에선 책임이 흐려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툼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현장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질 처벌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A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서류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거든요. 알려진 사례에서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지만 서류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나빴느냐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가능한가? 그 구조를 보는 거였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어디까지일까요? 정은 나눔이고요. 떠넘김은 이동입니다. 둘은 받는 사람이 먼저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공간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선물은 내가 쓰던 것 중에 나눠주는 거다. 2번. 선물은 상대가 필요한 걸 주는 거다. 3번. 둘 다 아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